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컨설팅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분산 투자를 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분산 투자를 해보려고 하니 무작정 나누어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건지 또는 어떤 상품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참 어려우실 텐데요. 자, 적은 돈이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산 투자 전략 궁금하시죠? 오늘 저희 머니스토리 시간에 이런 분산 투자 고민 말끔하게 씻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산 투자의 정확한 정의 짚어드리고요. 또 포트폴리오 꾸리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머니 컨설팅 시간에는 30대 맞벌이 부부의 출산 이후 외벌이 대비와 재무 설계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직접 저희 머니 컨설팅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02-3153-16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시청자분들께 알찬 정보와 함께 궁금증과 답답함 해결해드릴 저희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분산 투자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최준영 전문가께서 분산 투자는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최준영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분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과연 이 분산 투자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익숙한 말이기도 하죠. 보통 자산을 여러 곳에 분산을 시킨다든지 해외 글로벌 투자에서 여러 곳으로 분산한다든지 채권형 펀드의 비중을 많이 어떻게 가져간다든지 이런 말들을 다들 은행이나 증권사나 혹은 광고만 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일반 서민들이, 일반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분산 투자 과연 어떻게 얼만큼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제대로 분산 투자를 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분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분산 투자하면은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 무슨 말이죠?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죠.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죠?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미국 주식도 사고, 중국 주식도 사고, 우리나라 것도 사고, 일본 것도 사고,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해야지 그만큼 위험도가 낮아진다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게 맞는 말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글로벌 분산 투자도 해야 돼서, 미국도 조금 해보고, 중국도 조금 해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가 평소에 이런 여러 가지 분산 투자에 된 펀드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갖고 있다가, 이것들이 하나하나씩 움직일 때 따로따로 관리하기는 정말 힘들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펀드만 운용해도 내가 여기에서 그 펀드에다가 주식형으로 집어넣는 타이밍하고 채권형으로 빠져야 되는 타이밍 자체도 우리가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기 힘든데,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과연 그 컨트롤을 얼마나 할 수 있냐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분산 투자가 과연 나는 여기저기 뿌려놨고 다 찢어놨고 글로벌하게 진짜 분산 투자를 했으니까 더 이상 나는 위험 관리가 필요 없어. 이렇게 놔두면 알아서 수익이 날 거야 라고 혹시 방치해 두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손해가 났을 때 나 이렇게 분산 투자를 했는데도 이렇게 손해가 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가 됐든 어딘가에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100이면 100 이런 말 들으세요. 다양한 상품을 통해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펀드를 가입할 때 채권형 펀드에도 일정 부분을 비중을 넣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도 일정 비중을 넣고, 중국 주식형 펀드에도 일정 비중을 넣고, 미국 주식형 펀드에도 일정 비중을 넣는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분산 투자가 완벽하게 된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찢었는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융위기는 한 나라만의 금융위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떨어지고 최근에도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미국 증시가 떨어질 때 우리나라는 올랐나요? 아니요. 그만큼 떨어졌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그렇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해봤자 이걸 개개별적으로 내가 리스크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똑같이 하락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펀드들은 내가 다양하게 정말 관리해서 하루 종일 매달려요, 여기에. 그래서 증시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여기 증시도 체크를 하고, 뭐 유럽 증시도 체크를 하고, 홍콩도 체크를 하고, 중국도 체크를 해서 각각의 내가 갖고 있는 펀드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오케이. 하지만 우리는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펀드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기가 힘든 실적이라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놨다고 방치만 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자산은 손실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의 자산 구성 비중이, 일반 직장인들의 자산 구성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즉 소위 재테크를 좀 하신다, 펀드나 ELS 같은 상품 좀 가입하셨다는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대부분 이러실 거예요. 부동산 자산이 어느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그냥 현금 자산으로 분류를 하세요. 그리고 이 현금 자산은 뭐 보험사나 증권사나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가입을 하시죠. 그리고는 뭐 다양한 거에 굉장히 가입을 하세요. 삼성그룹주 펀드에도 가입을 하시고, 뭐 국내 펀드, 국내 지수 추종하는 펀드에도 가입을 하시고, 미국 지수 추종하는 펀드에 가입하고, 중국 지수 추종하는 펀드에 가입하고, 뭐 ELS나 ELD도 운용을 하고, 채권형 펀드도 또 따로 가입을 하고, 가치주 펀드도 가입을 하고, 배당주 펀드도 가입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상품을 한꺼번에 가져가신 분들이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내가 이걸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환매를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환매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결국엔 내가 하락할 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펀드가 망가지게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분산 투자를 잘 못해서 펀드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손실에 대응하지 못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중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 굉장히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손 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떡하지 하다가 벌써 50% 밑으로 계좌 손해율이 마이너스가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펀드는 한 번 커다랗게 빵 맞는 거에 무너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적당히 빠졌을 때 대응을 해줘야지 우리가 장기간으로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할 때 손실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보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은 분산 투자, 제대로 된 분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무조건 일단 부동산 자산과 현금 자산으로 나누지 마시고, 보시면은 다양하게 애초에 접근 방법부터 비율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자산이 있으면은 뭐 금하고 귀금속 관련 이런 현물 자산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고, 예금이나 채권을 채권형 비중으로 갖고 있고, 주식형 펀드의 비중도 따로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비율 조정을 하시고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여기에서 비율 조정부터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 분산 투자가 안 되면은 그 뒤로 백날 첫날 상품들을 쪼개서 여러 가지 상품들에 가입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채권형 펀드도 뭐 주식형 펀드에서 여기서 뭐 채권형으로 나누고 뭐로 나누고 하실 게 아니라, 여기 예금 자산을 늘리면은 그게 채권형 안정성 자산 비중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자산 비중을 조절하고 내가 주식형 펀드는 주식형 펀드 나름으로 가져가고, 이 한두 가지 펀드만으로 손해하고 상승할 때 운용을 해주시면은 이게 분산 투자가 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보세요. 주식형 펀드로 비중을 가져가죠. 그리고 예금 채권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들게 되겠죠. 부동산 자산이랑 금이랑 귀금속은 크게 변하지 않고요. 자, 주가가 하락해요. 하락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은 이대로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분산 투자가 됐으니까 놔두는 게 아니라 이 주식형 펀드 비중만 채권형 펀드로 환매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주식형 펀드를 채권형 펀드로 환매를 시켜주면서 예금하고 채권 비중을 좀 더 올려주는 거예요. 안전자산에 투입을 한다는 거죠. 내리는 소나기를 피해라는 전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채권형으로 바로 바꿔주시고, 다시 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해요? 이 채권형 펀드 비중을 모조리 주식형 펀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애초에 큰 카테고리 범위에서의 분산 투자가 비율이 정해진 다음에 이 안에서
그 대응을 하고 펀드 환매를 통해서 손실을 회피하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을 가입해서 여러 가지 나라의 여러 가지 회사에 분산 투자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먹혀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방치한다고 해서 절대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분산 투자되어 있는 상품은 안전하다. 내가 만약에 어떤 한 가지 상품에 가입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또 안에 속해 있는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뭐 레버 카운트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뭐 채권형 펀드 비중은 어느 정도고 각각의 펀드가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여러 가지 주식을 구성이 되어 있고 뭐 파생 상품도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난 분산 투자를 완벽하게 해냈으니까 손실이 안 발생할 거라는 기대는 절대 접어두시고요. 손해에 빨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맨 처음에 자산의 비중 조절부터 하시고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분산 투자가 끝나면 그 다음에 각각의 비중을 빨리 대응하는 것이 분산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는 다양한 상품을 통해 한다?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막 ELS도 가입하고 파생 상품도 가입하고 뭐 예금도 가입하고 채권형 펀드도 가입하고 하면 이것이 분산 투자가 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맞게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다. 집값이 앞으로도 많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뭐 펀드나 예금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팔아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금값이 많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은 현재 예금이나 채권에 두었던 비중을 금으로 비중을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현재는 주가가 상승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주식형 펀드의 비중을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주식형 펀드를 빠르게 환매를 해서 채권형 펀드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상황에 맞게 자산의 비중을 조율하고 여기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빨리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책임지는 것이지, 여러 가지 상품들로 쪼개서 분산 투자를 해봐야 각각의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만 많이 잡아먹히게 되고 분산 투자를 했다고 자칫 내가 안심하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보다 제대로 하나를 가입하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관리를 해야지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스토리 시간 가져봤고요. 잠시 후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재무와 보험에 대한 고민 해결 방법 알아보는 머니 컨설팅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0231532669번으로 전화 상담 주셔도 되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머니스토리 들려주셨던 최준영 전문가와 함께 윤관영 전문가께서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전문가님, 이 요즘 같은 시기에 분산 투자를 하는 방법이 어떤 걸지 또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좀 알려주시죠. 일단 요즘 사실 동향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이 요즘 채권형에 이제 많이 비중들을 두고 있고요. 회사별로 이제 차이가 있지만은 일단 해외형도 요즘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3개월 단위로 아마 각
그 운영 보고서가 집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 본인 고객들한테 오게 돼 있으면은 그 운영 보고서에 보면은 그 회사별로 투자에 또 수익이 지금 어느 회사가 나고 또 어디가 나고 펀드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운영하지만 앞서 우리 최준영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투자 무조건 분산을 많이 한다고 해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 좋은 어떤 적재적소에 한두 가지의 키포인트를 두고 나서 거기서 채권과 혼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식형이든 이런 거에서 한 세네 가지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한번 비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오늘 머니스토리 시간 이렇게 분산 투자 방법 알아보고 계속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궁금증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네, 291님이시네요.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하나의 펀드만 운용하게 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다음 3267님, 가장 효과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네, 다양한 의견들 역시 보내주셨는데요. 자, 우선 최준영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그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하나의 펀드만 운용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네요. 저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펀드만 운용하면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분산 투자를 여러 가지 해놓으면 그만큼 안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문제는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10개, 20개의 상품들을 가지고 이걸 세세하게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일반인들 중에서는 100이면 100이라는 거죠. 이거를 내가 정말 기업에다가 뭐 기업의 재무부서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할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한두 가지의 펀드도 제대로 대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하나의 펀드라도 운용을 먼저 해보시고 이걸 완벽하게 한다면 그 다음에 가지수를 하나씩 늘려가시는 것이 위험에 빨리 대처했을 때 손해도 그만큼 막을 수가 있고요. 이거를 만약에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10개, 20개로 쪼개놔도 이것이 마이너스 20%, 50%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효과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요즘 뭐 다들 전문가들이 요즘 많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 중에보다 관리를 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해주고 지금 마찬가지로 최종 전문가 앞서 얘기했지만 투자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운영되지 않으면 어떤 투자 상품에 대해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보장성 보험도 보험을 선택할 때도 지속적으로 본인이 필요할 당시에 가입했던 그 뭐 설계사가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사실은 이제 방송에 청취하시는 뭐 많은 분들이 의뢰하시는 것처럼 저희들한테 이제 전문가들이나 각 사이트에서 의뢰하시면은 이제 솔직하고 이제 정확한 이제 보험 정보를 들을 수 있으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정보 드리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Q&A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889님, 35세 남자 직장인인데요. 암보험 하나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고요. 다음 6861님, 곧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역시 시청자분들 궁금한 점 참 많으신데요. 이번에는 윤관영 전문가께서 먼저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 그 35세 남성분인데 일단은 그 암보험 이제 포커스는 일단 진단비가 커야겠죠. 또 진단비인데 그 특정 암이라든지 일반암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보면은 특수하게 거기에 해당되는 보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장이 되는 암보험에 포커스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이니까 아직은 가정을 이루지 않거나 외벌이일 경우는 사실 보험료가 부담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또 그렇다 보니까 갱신이라든지 비갱신을 따졌을 때 비갱신 보험에 또 거기에 아울러서 좀 청부한다면은 또 계속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일단 아까 얘기했던 보장성 보험의 특정함이 아닌 부분에 기준을 더 갖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연금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곧 있으면은 이제 연금을 수령하실 때가 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받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사실 현재도 만약에 직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시는 상황이면은 연금 지급을 굳이 지금 안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은 지금 내가 개시를 시작하는 것보다 5년만 뒤로 미뤄도 내가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거의 한 1.5배는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은 굳이 내가 필요 없을 때 개시를 하는 것보다 정말 참고 참았다가 개시를 시작해야지 그만큼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금을 지급받는 방법 중에는 이제 확정형과 종신형과 그리고 상속형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 확정형과 종신형으로 나뉩니다. 5년이나 10년이란 기간 동안 무조건 딱 받고 끝내겠다 하는 것과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겠다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90세까지 생존을 하는 것을 이제 그 데이터 수치에 넣고 환산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종신형으로 받는 금액이 가장 많기 때문에 참고 참았다가 최후의 종신형으로 받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 Q&A도 해결을 해봤습니다. 저희 오늘 계속해서 재무와 보험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무료 전화 0231531669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20번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수입 지출 관리부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재테크를 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재무와 보험 컨설팅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자님 사례부터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일산에 살고 있는 3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최근 기다리던 임신을 하게 돼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 같아 걱정도 됩니다. 일을 가자니 친정이나 시댁에 맡겨야 할 텐데 그것도 힘들 것 같고요. 남편의 소득만으로 지내야 할 것 같은데 부족할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산에 살고 계시는 30대 맞벌이 부부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의뢰사항은요,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의 그런 걱정이 느껴지는 그런 사연인데요. 기다리던 아기가 생겨서 행복하지만 또 출산 후 느껴질 재무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선 이 상황 정리부터 다시 한번 해보죠. 예, 일단은 대부분이 이제 맞벌이를 하다가 임신하고 출산에 이제 임박하게 되면은 재무 구조가 상당히 무너지는 게 대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기준을 두고 일단 오늘은 임신과 출산으로 진입을 했을 때 갖고 있는 보험의 리모델링과 그 다음에 투자의 방향, 그 다음에 또 간 가족이 일어나면서 어떤 거기에 재무 구조가 바뀌는 구조에 포커스를 두고 청취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요즘 또 맞벌이 부부가 또 대다수예요. 게다가 아직 우리 사회는 육아휴직 제도라는 게 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사회적으로 좀 이슈도 되고 그런 상황인데요. 사례자 이 부부의 경우에도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면 직장에 다니기가 좀 힘이 든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역시 소득이 많이 또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네. 예. 이걸 이제 맞벌이 부부의 위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외벌이로 바뀌었을 때 수익 구조가 이제 반으로 줄어들면서 현재 구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지출이 다 커져 있다가 반토막 되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외벌이가 됐을 때 수익 구조가 그걸 어떻게 보면 지출이 그렇다고 반토막 또 줄어들지 않고 수입 지출은 그대로 네.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상당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바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30대 부부의 재무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죠. 예. 일단 30대 부부 재무전 그 재무상을 한번 보면은 일단 남편 소득이 330만 원이고요. 그 본인 소득이 약 180만 원에서 이제 510만 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지출은 전체 244만 원이 나가는데 그 중에서 생활비가 154만 원이고요. 본인 용돈도 40만 원, 남편 용돈 50만 원에서 전체 비중은 47% 정도의 지출이 나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 기타 지출로는 86만 원인데 그 중에 보장성 보험료 34만 원, 자동차 할부 52만 원에서 총 16.9%. 저축과 투자는 이제 180만 원으로 저축과 투자 비중은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구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월 소득이 한 510만 원 정도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사례자께서 직장을 안 나가게 되면 남편분의 그 월급으로만 330만 원 정도만 이제 소득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데요. 저축은 이제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 사례자분의 저축하는 상황은요, 지금 보시면은 대다수가 장기적인 저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연금 저축을 사례자분과 사례자 남편분이 각각 30만 원씩 가져가고 계셨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목적
법적으로 한 분 앞에 이제 그 연간 납입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 30만 원씩 맥시멈으로 가져가고 계셨고, 또한 이 저축보험을 목돈 마련이라는 계획 하에 한 달에 70만 원씩 불입 중이셨어요. 그리고 정기 적금을 50만 원씩 가져가고 계셨는데, 이 저축보험이라는 것도 사실은 10년 동안 유지해야지 여기서 내가 어떤 그 이자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 상품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연금저축이라는 상품들도 아시겠지만 끝까지 내가 연금 지급 시기까지 65세 정도까지는 내가 이걸 꾸준하게 유지해 줘야지 그나마 이득이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간에 만약에 해지하게 되거나 이 돈을 찾게 된다면 해지 가산세가 붙어서 내가 이제까지 세금 혜택을 받은 것을 되돌려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시기에는 힘들다. 그리고 아내분도 이제 그 직장을 만약에 그만두시게 되면은 연금저축을 하시는 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페널티도 좀 감안을 해서 저축을 바꿔야 될 그 상황이 있었죠. 네. 네, 연금저축도 이제 나중에 좀 쓸모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장기저축 상품 같은 경우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 가입 상황은 어땠는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한번 보험 가입 현황 한번 보실까요? 일단 남편분은 종신보험이 13만 원, 그다음에 통합보험은 8만 원에서 현재 들어가고 계셨고요. 아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보험 7만 원, 암보험 6만 원인데 여기에 이제 아울러 게 이제 여기 갱신형이 이제 껴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납부보험료는 총 34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네. 예. 네, 전체적으로 아주 뭐 복잡하게 가입된 상태는 아니지만 남편분의 보험이 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아 보이고요. 또 갱신형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태아보험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리모델링 어떻게 해주셨나요? 네, 이제 이 사례자 부부의 그 보험 리모델링 상황을 보시면요. 일단 이분들이 가져오신 그 남편분 앞으로 되어 있던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그 주계약하고 나머지 특약들이 있는데 주계약도 사실은 그렇게 사망보장을 완전히 리스크를 해지할 만큼 높은 금액의 주계약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입원 특약이라든지 수술 특약이라든지 그리고 암진단비라든지 뭐 이대지병이라든지 각가지 이런 특약들이 다 달라붙어 있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종신보험이 13만 원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은 우리가 전에도 제가 가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종신보험에 다른 특약들을 붙이는 형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종신보험은 내가 사망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사망 보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사항이고요. 이 사망 보장을 낮추면서 다른 손해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진단금들을 종신보험에 붙이게 되면은 그만큼 환급률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한 20년이나 30년 정도면 원금에 도달할 것을 한 40년이나 50년은 걸려야지 이제 원금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서 그러니까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정말 사망보장 위주로 가져가시고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에서 가져가시는 편이 이득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다음에 통합보험을 한번 보시면은 이 통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해지를 추천해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실손하고 여러 가지 진단비들이 합쳐져 있는 형태였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있는 진단비들이 3년 갱신형 상품이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갱신형 상품들이 붙어 있고 여기에 또 적립보험료를 적립보험료를 추가함으로써 8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요. 사실 적립보험금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은 갱신이 얼마 안 돼 보이는 것 같고 보험료에 변동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 이 보험을 만기 시인 100세까지 가져가게 되면은 지금 내시는 것보다 몇 배는 더 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이런 부분을 아셔서 바꾸는 것을 제가 좀 권유를 해드렸고요. 남편분은 이제 단독실손을 가져가시게 되었어요. 통합보험을 해지하고 훨씬 저렴한 단독실손으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제 암보험에 새로 추가하시게 되셨는데 갱신이 없는 비갱신 보험으로 진단비를 각각 한 3천만 원씩 정도 넣어드렸고 그리고 종신보험을 저희가 바꿔드렸잖아요. 이 종신보험을 이제 바꿔드리면서 정기보험으로 가져가면은 훨씬 더 저렴한 형태로 가져갈 수 있다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다른 점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엔 정기보험의 한 3배에서 4배 이상 정도 금액의 차이가 생기지만 종신보험은 나중에 내가 되돌려받거나 혹은 연금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돈, 연금으로 전환 시기는 언제예요? 내가 은퇴해서 근로소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시기에는 사망보장이 큰 의미가 없으니 그때는 연금으로 전환해서 연금으로 활용하시고 그 전에는 사망보장을 받으시면 되는데 나는 종신보험 넣을 여력이 안 된다.
지금 이 사례자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은 저축액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 종신보험을 부담스러워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기보험으로 훨씬 저렴하게 사망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제안을 해드렸고요. 이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조절할 부분은 없었는데 다만 이제 통합보험에서 여러 가지 입원 특약이나 자잘한 특약이라던가 적립보험금 비중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삭제해드려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태아보험인데 이 아이의 태아보험은 보통 100세로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30세로 가져가든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도 많지만 태아보험은 앞으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사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따라서 처음에 가입 당시에는 전부 다 특약들을 모조리 집어넣어서 30세 만기로 하셔도 6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가져가셨다가 자녀가 한 3살, 4살이 지나서 한 5살, 6살 어린이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선천적인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이 없을 때는 어린이 보험이나 성인 보험으로 바꿔주시는 거를 좀 권장해 드렸습니다. 네. 네, 아내분은 기존에 가입하셨던 보험에서 불필요한 특약들 제거를 해주셨고요. 태아보험 새롭게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경우에는 좀 더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사망보장하실 수 있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보험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보장을 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예.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이제 태아가 태어나게 되면 한 가정의 책임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보험이 사실은 그 가장의 대비가 소득에 끊겼을 때 최소한 소득 대비했을 때 그러면 어떤 규모를 어느 정도로 정하냐? 소득이 약 3배에서 5배 정도를 정한다. 이제 요 정도를 통상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 같은 경우 지금 남편분 수입이 약 33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연봉으로 따지면 한 4천만 원 정도 기준이니까 한 1억 5천 정도로 해서 그 정기보험을 해서 사망보장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암보장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갱신보험입니다. 이게 하지만 비갱신으로 해서 전환해서 하고 뇌혈관과 심혈관에서 단독 실손을 하면서 그 커버를 하면서 이제 리모델링한 이제 그런 네. 규모로 바꿔드렸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꼭 필요한 보장만 가입을 하게끔 도와주시면서 보험료도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컨설팅 받고 나서 그럼 재무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번 알아보죠. 사실은 이 부부의 문제가 좀 많습니다. 사실은 네. 이제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막상 이 아내분이 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은 지금 여기 생활비나 지출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저기 신용대출을 받으러 다니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이 쓰시는 용돈하고 생활비를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좀 있겠는데요. 자, 컨설팅 후 재무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월 소득이 510만 원인데 지금 본인의 180만 원 정도는 빼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일반 지출이 18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본인 용돈과 남편 용돈을 확 삭감시켰죠. 아, 이거 어떻게 삽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2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살아요?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생활비가 148만 원에 본인 용돈하고 남편 용돈을 20만 원 책정을 했지만 여기서 앞으로 더 줄여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도 3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었지만 뭐 보장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그 남편분의 보험만 리모델링 좀 해드렸고요. 자동차 할부는 그대로 유지됐고요. 저축하고 투자 금액이 1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었는데 여기서 이제 저축 사항을 한번 이어서 보시죠. 저축 투자 금액을 보시면은 자녀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가 앞으로 태어나서 자녀 교육의 교육비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변액 유니버설 보험으로 중장기 보험을 가져가게 되시고 남편분의 소득공제용으로 이제 연금 저축을 30만 원 납입하시던 걸 20만 원으로 줄여서 남편분의 소득공제는 그 연금 저축은 유지하시되 아내분의 소득공제는 해지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단기저축으로는 정기적금 20만 원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 180만 원은 예비비라는 명목으로 일반 통장에 그냥 지금 현재는 저축을 해두셨다가 아내분이 퇴직하시면은 180만 원씩 예비비는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60만 원 정도의 저축만 가능한 상황이죠. 여기에서 이제 자동차 할부금이 끝나거나 아니면 생활비를 좀 더 줄이셔서 저축 금액을 100만 원 정도까지 상향을 시키신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숨통이 트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부터라도 미리 조정을 해두셔야 나중에 그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신용대출이나 여러 가지 카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재무 컨설팅 진행해봤는데요. 자, 사례자분처럼 출산을 앞두신 신혼부부들 이런 비슷한 고민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네. 일단은 상담 사례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두 분이 맞벌이해서 수익 구조가 반토막이 됐을 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인생으로 돌아간다고 저번에 한번 제가 방송해 드렸는데, 일단 맞벌이가 됐을 때 본인들의 수익 구조를 이제 외벌이가 됐을 때 대비책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출 구조를 그냥 가져간다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크고요. 네. 두 번째, 가장 지출의 큰 비중이 어디서 나가냐? 마찬가지로 생활비가 첫 번째 비중이지만 최소한 본인들의 노후와 또 자녀의 교육비, 또 바로 이어져서 어떤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주거 비용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노후 문제까지 병행한다면 최소한 그래도 40% 정도의 저축 비중을 잘 투자의 비중을 둬서 거기에 대비를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네, 역시 저축과 투자를 꾸준하게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머니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 재무와 보험 고민 상담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연락 못 주신 분들도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전화 02-3153-1669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20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컨설팅 사례 정리하면 보시고요. 실시간 상담 시작해 볼게요. 네, 지금부터 실시간 상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계속해서 문자 상담 들어오고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9731님이시네요. 전에 B형 간염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일단은 B형 간염 환자인 경우에 이제 보험 가입은 이제 활동성이냐 비활동성이냐에 따라서 기준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활동성은 현재 보균자거든요. 사실 보험 가입은 상당히 어려운 편이고요. 근데 그 비활동성인 경우는 완치 이제 소견서라든지 이런 걸 제출하게 되면은 가입 여부에 따라서 뭐 어떤 담보 설정을 부담보, 그러니까 몇 년 기간을 두고 이제 체크하고 나서 이제 완치 여부에 따라서 인수를 가능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가장 B형 간염의 뭐 지금의 보균자였거나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계신 어떤 청취자분들은 만약에 거기에 기준이 있다면 지금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소견서를 제출하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인수 여부가 결정이 되니까 네. 그렇게 의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B형 간염이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 잘 알아보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8890님이시네요. 친구 권유로 ING 생명의 종신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했는데 5년이 지나서부터 이 보험료가 5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르면 부담스러울 텐데 해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갱신형으로 이 보험에 가입을 하셨나 봐요. 네. 보험료가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하셨나 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여기 가입하신, 문의해주신 회사 자체가 조금 이게 갱신형 보험들을 많이 판매를 했고요.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설계사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른 이제 민원 사례라든가 등가원 민원 사례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5년 주기 갱신형 보험이 사실 갱신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건 앞으로 80세까지도 계속 갱신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이 지금 당장은 뭐 7만 원에서 뭐 12만 원이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얼마가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낼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갱신형 보험인 경우에는 애초에 조금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갱신 주기가 10년 이상, 적어도 10년 이상, 그리고 15년에서 20년 정도 갱신 주기면은 괜찮으나 이렇게 3년이나 5년 주기 갱신형 상품은 절대로 피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재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무조건 싼 보험이라고 해서 가입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갱신형 보험들을 좀 회피를 하셔서 비갱신형 상품으로 가셔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를 납부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윤가연 전문가께서 또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은 60세 이후에 갱신이 되는 거가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일단 갱신의 ING 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80세까지 특약이 이제 계속해서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 구조가 끝났을 때 갱신 보험료가 그때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리스크가 그게 아마 키포인트가 될 거고요. 네. 현재 수준으로 볼 게 아니라 특약이 수입이 끝난 60세 이후부터 80세까지 그렇다고 하면 그때 5년 갱신이면 4번 정도 상승을 네. 하게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상당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때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의료 빈곤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문제점에 봉착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이 의료 빈곤층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후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계속해서 확인해 볼게요. 1809님이시네요. 하나생명의 변액연금, 변액 유니버셜 두 개에 각각 20만 원씩 납입을 하고 있는데 원금도 안 됐고 약관 대출도 받았는데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네,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네. 일단은 현재 한 이 정도 납입 기간이 현재 없는 상태인데 대부분이 한 5년 정도 납입하게 되면은 현재 85% 정도, 뭐 90%의 미만 정도의 이제 현재 수익 그러니까 거기에 원금 대비 이제 손해율이 발생할 텐데요. 대부분이 이제 요런 경우가 되면은 이걸 유지할지 아니면 계속 해약을 하고 다시 뭐 이제 할지. 일단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해약하는 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혹시 아까 우리 최진영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분산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투자의 원칙에 비례해서 그런 것들을 펀드 비율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제 그게 먼저 기준이 돼야겠죠. 그다음에 혹시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추가 납입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계셨다면은 훨씬 더 이거보다는 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 납입이 무조건 이루어지면 많은 돈을 만들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그 연금이라든지 유니버셜 같은 상품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그 사업비를 최소화로 줄이는 게 바로 키포인트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바로 추가 납입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요거 대비 아까 수익률이 기존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추가 납입 제도라는 것을 활용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계속해서 확인해 볼게요. 9373님이시네요. 60이 넘었는데 암보험을 가입하려니 무조건 갱신형밖에 없네요. 그냥 가입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갱신형과 비갱신형 여부는 또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떨까요? 근데 사실 이제 60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 암보험이나 이런 걸 가입하실 때 굳이 비갱신으로 100세 만기로 가져가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100세 만기로 가져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보험료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위험도 좀 산재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90세가 넘으신 연로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암이나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만약에 발병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병원에서 수술을 제대로 해줄 거냔 말이죠.
그렇게 연로하신 분들은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노쇠하셔서 지금 그 연로하셨기 때문에 수술을 견디실 수가 없어서 중간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정리를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라고 보통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도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굳이 100세로 가져갈 게 아니라 적당히 80세나 90세 정도로 가져가신 편이 좋고요. 그리고 60세가 이제 넘으셨다고 하니까 무조건 뭐 3년갱신이나 5년갱신 상품은 피해야겠지만 뭐 적어도 10년갱신 이상, 뭐 15년갱신이라든지 20년갱신 상품들을 가져가셨다가 갱신을 하지 않고 한 번만, 그러니까 한 번의 보장 기간만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만 보장을 받으셔도 보장이 끝났을 때가 85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굳이 내가 100세까지 이 보장 기간을 늘려봐야 어차피 내가 치료도 받지 못하는데 이 보험으로, 그러니까 보험이나 암보험이라는 것이 내가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비가 부담이 되니까 암보험이 필요한 것인데 어차피 치료를 못 받으면은 암보험도 있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고려를 하시고 이렇게 암보험도 첫 번째 갱신 기간에만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만 가져가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해지를 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님 암보험 15년이나 20년 갱신형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확인해 볼게요. 6955님이시네요. 결혼을 얼마 앞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남편도 종신보험, 암보험, 실손보험이 들어있고 저도 비슷합니다. 결혼할 때 어떻게 보험 정리를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남편분이나 아내분이나 이 보험 가입 참 많이 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부담이 될까봐 정리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지금 보험료 지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부터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두 분의 소득을 합쳤을 때 보험료의 지출 비중이 10%가 넘는다고 하시면은 조금 이제 리모델링을 고려를 해보셔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내분이나 남편분이나 요즘에는 그 남자분들도 전업주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일을 좀 더 오래 하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계속 맞벌이로 가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신보험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암보험 같은 것들은 뭐 갱신형이 아니라 뭐 순수 그냥 비갱신형으로 다른 특약들 필요 없이 암 진단비 정도만 가져가시는 편이 좋고요. 실손보험도 가장 심플한 형태로 가져가시는 편이 좋은데 지금 뭐 이제 그 종신보험하고 암보험하고 실손보험을 필요한 것만 딱딱딱 가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증권을 들여다봐야 알겠죠. 따라서 뭐 지금 가입하신 상태로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잘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약들이 있는지 불필요한 특약은 없는지 점검이 좀 필요하고요. 두 분이 또 어느 정도 일을 할 것인지 남편분이 오래 할 것인지 여성분이 오래 할 것인지를 좀 따져봐서 종신보험에 대한 비중을 어느 분한테 하시는 게 좋을지도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이 보험료가 소득의 10%를 넘어가면 좀 줄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증권을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나고 또 따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볼게요. 3811님이시네요. 갑상선 약 복용 진단을 받았습니다. 새로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갑상선 약을 복용을 하면서 새롭게 보험 가입하기 좀 곤란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떨까요? 일단은 갑상선에 대한 이제 질환에 대한 이런 판단이 이제 서게 되면은 가입 여부에 따라서 현재 현증이냐,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이게 어느 정도 상태냐, 또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축소되거나 거절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그분이 갑상선 질환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이제 그거를 판단을 먼저 첫 번째 봐야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회사별로 인수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그런 거를 또 유도리 있게 조금 보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걸 타이트하게 이제 보는 회사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분이 갖고 있는 이제 보장성이 없다고 하면 최소 기준으로 거기에 맞는 회사를 빨리 찾아가지고 보완하시기 말고 일단 현재 치료 중에 있다면은 가입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네. 하지만은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치료가 되고 하게 되면 회사에서 인수할 때 어느 정도 조건부 인수를 해갖고 어느 기간이라든지 이제 그
설정해서 진행 사항을 보고 나서 완전 인수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이제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상담까지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방송 끝나도 저희 머니컨설팅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02-3153-26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20번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머니컨설팅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